안녕하세요. 정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논평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요즘에 미국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심지어 친하마스를 주장하면서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줄였는데,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조금 하마스라는 집단으로 줄여서 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목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과 범아랍 간의 어떤 갈등,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의 역사 또는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더구나 중동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뉴스를 중동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요약을 해드리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른 측면 아이비리그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됐나, 이거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로까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하시던데, 그렇게 보면 사실 너무 오랜 역사죠. 그래서 저는 그냥 10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 이제 찍어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97년에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AD 135년에 지상에서 사라진 나라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그러는데 주로 동유럽 그리고 그냥 서유럽, 유럽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한 2000년 가량을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럽에서 무슨 일만 났다 하면 다 이제 이건 유대인 탓이야 하고 희생양을 만들거나 마녀 사냥을 당했거든요. 뭐 흑사병이 났다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황제가 독살을 당했다 이런 것도 유대인이 했다 이런 식으로 쭉 핍박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97년에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드레피스라는 사람은 프랑스 장교인데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계 프랑스 장교인 거죠. 그런데 이 프랑스 군에서 그 기밀을 누군가가 적인 독일에게 넘겼다 이렇게 됐는데 이 드레피스가 지목이 된 거예요. 뭐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사람들이 막 그 반유대인 시위를 하면서 드레피스가 종신유배형인가는 최고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유대인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테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더니 당시 이 1800년대 말에 프랑스 하면은 우리가 계몽주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성을 중요시하고 계몽주의 철학이 발달한 프랑스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이 발을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유대인이 살아갈 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고토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시온주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1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민족 기금이라는 돈을 모으게 돼요. 돈을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사요.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정착을 시작합니다. 아주 처음엔 작은 숫자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정착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세계 제1차 대전, 그 1차 대전에 영국이 한 엇갈리는 약속들을 막 남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의 씨앗을 제공하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후세인 맥마흔 협정 또는 서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벨푸어 선언, 프랑스와의 또 분할 통치 합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이 아랍 국가들에게는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트루크에서 승리를 하면 아랍 국가 나라를 세우도록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이스라엘 계열 유대 자본이죠. 거기는 우리 전쟁 자금을 좀 대어주시면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 유대인의 고토죠. 그 땅에 유대 땅에 당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프랑스와는 우리가 이번에 1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하면, 연합국으로 승리를 하면 이 아랍 지역을 우리가 좀 갈라먹자 이런 식의 이제 협정들을 맺은 것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서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여러분이 아랍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경이 아주 그냥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1920년대에 국경을 막 이렇게 만들고 분할 통치를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를 하는데, 영국이 유대계 사람들한테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을 대거 허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는 팔레스타인 민족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같은 아랍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 땅에서 살면서 양치고 농사짓고 뭐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슬슬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1936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뭐 유대인 나가라 그러고 유대인은 들어온다 그러고 이런 싸움이 막 되면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개념이, 민족주의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때까지는 이 아랍이 무슨 국가 단위나 뭐 민족 이런 개념보다는 부족 단위로 이렇게 큰 뭐 샤리프 이런 사람들이 부족 단위로 지배를 하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대로 그 땅에 로마 제국이 뭐 식민 통치를 했다거나, 또 로마가 끝나면은 뭐 이슬람에서 또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오스만 제국에서 통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이렇게 있었지, 국민국가? 그러니까 스테이트란 개념이 없던 그런 땅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식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골치가 아파져가지고 1947년도에 우리는 이제 손 떼고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기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유엔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했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때 다 새로 막 생겨났어요, 독립국가로서. 그때 이스라엘도 우리도 독립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그러니까 이국 체제죠. 그 양쪽이 다 땅을 이제 약간 56%, 44% 뭐 이렇다는데 약간 반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가져서 각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 숫자가 훨씬 적었는데 유대인이 거의 반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게 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 발표를 한 그 바로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차에 걸친,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범아랍 연합에서 이 아랍 계열이 아닌, 그죠? 아주 독특한 이 민족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4번의 전쟁을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67년에는 6.1 전쟁을 통해서 그 넓은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명확하게는 상대가 공격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더 땅을 많이 차지해버리니까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랍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4차 중동 전쟁도 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 이집트 가장 큰 형님이었죠. 그 이집트에서 그냥 우리 좀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이 1973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집트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제 지내니까 조금 조용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1964년부터 아랍 국가들이 피에로라는
약간 테러 단체 같은 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팔레스타인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테러 단체를 후원을 하면서 뭐 국가적 단위의 전쟁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이 피에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테러를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9년에 이란이 이슬람 그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이슬람 신정국가 체제가 돼버립니다. 그 이전에 이란도 이제 비아랍권이라고 민족이 다르대요. 그래서 비아랍권인데 이란은 사실은 그 전에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는 좀 나라를 개방하고 좀 세속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풍조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친이스라엘 친미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호메이니가 등장을 하면서 이란을 완전히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들면서 반미, 반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민족의식을 가진 이제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1987년부터는 제1차 인티파타라 그래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피에로를 중심으로 이제 테러를 막 하다가 전체적으로 민중봉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마스라는 것이 창설이 됩니다. 하마스도 사실은 테러 단체로 시작이 됐고, 이 하마스가 너무나 좀 질이 안 좋은 테러 단체여가지고 좀 문제가, 아랍 연맹 중에서도 하마스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좀 연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소련에 있던 또는 동유럽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 땅, 그죠? 지금의 이스라엘로 대규모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200만 명이 돌아오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 갑자기 한 200만 명 들어오니까 얼마나 더 갈등이 심해졌겠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1993년 클린턴 정부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야셀 아라파트가 이끌고 있었죠. 그 두 간의 평화협정이 생기면서 이제 이 야셀 아라파트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약간 테러기구에서 자치기구로,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 또는 자치기구로 이름을 바꾸고, 좀 이스라엘하고 그래도 적절히 타협을 하면서 잘 해보자 하는, 좀 평화를 유지해보자 하는 그런 기조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정착촌, 그죠? 웨스트뱅크나 가자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제2차 인티파타라는 이제 운동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절묘하게도 1996년도에 네탄야후가 그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정부도 굉장히 강경 구구 연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별로 좋게 대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역시나 인티파타를 통해서 또 대규모, 이때는 민중공기였는데 자살폭탄 테러를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대규모 이렇게 테러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마스가 정당의 형태로 등장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로 넘어가면은 그 제2차 인티파타 이후에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정당으로 나와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웨스트뱅크 지역은 파타라는 당,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주로 움직이는 파타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이랑 이제 결별을 하면서 가자 지구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정치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조직이 된 이후에도 하마스가 계속 이 테러를 일삼다 보니 2007년에 이스라엘에서 이 가자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벽을 세우고 봉쇄 정책을 시작하게 되죠. 더 어려워진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하마스의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을 박멸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박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국가 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국가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슬람 신정국가여야 한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들이 대테러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마스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테러 단체라고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거리를 두고자 했던 이유는 하마스가 주로 민간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마스의 주장은 그랬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민간인이 어딨냐?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니까 군인이다 다. 그죠?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커서 다 군대를 가니까 걔네들은 잠재적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인과 그 일반 군인을 구별하지 않는 가혹한 그런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연대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단체이고, 특히 이제 좀 심했던 게 2014년 6월에 있었던 50일간의 가자 전쟁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리고 2023년 한 6개월 전에 10월 7일에 아주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 평화롭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민간인들을 또 학살하고 또 인질로 133명인가를 데리고 갔다고 하죠. 지금 현재 인질들은 거의 다 죽고 한 30여 명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라파 지구를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러면서 인질을 풀어주면 안 한다 뭐 아니면 한다, 지금 한참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는 하마스, 아랍권 이런 그 분쟁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관점이 있는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관점이에요. 이게 종교 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것이 유대와 아랍의 나눔이었고,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성립이 되고 싸우고 하는 모든 이제 뿌리에 종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예루살렘의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국제 관할권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의 지구를 나눠가지고 그 성전산이란 곳에 유대교의 성지인 성전에 있던 자리, 지금은 다 없어지고 벽 하나만 세워져 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 벽이 있는 그 자리, 그 다음에 또 그 반대편에는 뭐 알 아크사 사원이나 황금돔 사원 같이 이슬람의 성지가 있고, 또 다른 쪽엔 또 기독교 성지도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굉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냥 손쉽게 그냥 털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게다가 2018년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이러면서 대사관을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1995년도에 미국 그 의회 내에서 그런 그 입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워낙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정권도 감히 그 미국 대사관을 옮길 생각을 못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의 아랍국들을 굉장히 자극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2000년에 아리엘 샤론이라는 또 이제 극우 강경파 이 이스라엘 정치인이 막 무장한 경찰들을 데리고 또 이 성전산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막 가고 이래가지고 주변을 막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붙게 되었으니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참 해결이 요원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뭐 이스라엘이 종교가 중요하다 또는 뭐 아랍도 종교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세속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60% 이상은 유대교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 뭐 10%, 15%, 뭐 20%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유대교,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 신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60% 이상 되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에서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리고 경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텔아비브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퀴어 축제, 그죠? 성소수자 축제가 열릴 만큼 이 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랍 계열은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사실은 개인주의,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는 전체주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왕정이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신정 국가니까 이게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동에 전부 다 이런 이슬람 신정 국가만 있는 것보다는
이 서방적인 가치, 특히 이제 미국적인 가치죠.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를 좀 쉐어하는 그런 국가가 하나 정도 있어가지고 이 국가가 그들의 영향력을 주변에 이렇게 펼치고 계몽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내에서 여러분 유대 자본의 힘을 다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정치에 유대 자본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치의 문제는 역시 권력의 문제인데 하마스가 진짜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싶은가 하는 거는 약간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의 목표가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거나 그들에게 좀 혜택을 주겠다, 이것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입지, 권력 이런 것을 더 강화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더 세게 힘을 실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뭐 종교, 정치, 뭐 다 명분 좋고 허울 좋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거는 땅의 문제다, 이거예요. 영토 분쟁이다. 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그 땅을 굉장히 탐낸다는 것이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보질 않아서 되게 황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가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 날씨도 굉장히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꽤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최근에 자원이 많이 개발됐다고 해요. 자원이 이제 개발됐다기보다 자원이 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욕심을 내는 땅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시리아나 이런 레바논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제 국제사회 지원 이런 것도 좀 짭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히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중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중동이 별다른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첨단 과학기술, 그죠? 우리도 막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아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에 되게 와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이스라엘이랑 같이 좀 잘해보자, 우리 네옴시티 건설할 때도 같이 좀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슬람 신정 국가를 유지하고 싶은. 그래서 경제냐 아니면은 종교냐 정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로 우리가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좀 사회적 관점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내부의 문제이고 하나는 팔레스타인 외부의 문제인데 이제 미국의 문제인 것이죠. 첫 번째 팔레스타인 내부의 문제는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에 진짜 그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 팔레스타인이란 국가의 발전에 진심인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웨스트뱅크와 가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웨스트뱅크는 파타당이라는 당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자는 하마스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실효적으로. 그런데 파타를 처음에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가 이 파타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쪽인데 파타가 너무 무능하고 너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웨스트뱅크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 많이 준 걸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위정자들이 다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자기들 뱃속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최소한 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협상을 잘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파타를 보고 있으면 이거 뭐 이스라엘의 개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하라는 대로 약간 끌려가는 이런 그 생각들을 갖게끔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타도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하마스잖아요. 그래서 하마스를 찍었는데 문제는 하마스가 그야말로 너무 저질인 거죠. 너무 저질적인 극단적 이슬람 전체주의. 이 정당이라고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정당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파타를 피해서 하마스를 찍었는데 그게 뭘 피하려다가 더 큰 거에 지금 걸린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파타 쪽에 있는 웨스트뱅크에도 뭐 언론의 자유, 인권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거기도 파타를 비판하거나 그러면은 너 하마스지 이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뭐 고문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하마스는 뭐 더 하죠. 하마스는 뭐 좀 잘못하면 너 이스라엘 첩자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비판하면은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도발을 할 때 하마스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민간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간인에 대한 보호가 없다는 것이 뭐 이스라엘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그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조차도 이 하마스는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것을 약간 방패막이로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뭐 도망가려고 그러면 뭐 도망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참 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그런 상황을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금 대학가에서는 지난 4월 1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 많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뭐 1968년도에 뭐 베트남 전쟁 반전 그 시위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을 할 수 있죠. 그 대학생들이 선한 마음으로, 그쵸? 선한 마음으로 좀 이스라엘이 좀 너무한다, 적당히 해라, 뭐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데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조금 문제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 시위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조직하는 그 세력이 과연 진짜 순수한 학생들인가 하는 거가 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뒤에는 유대계 자본이 있어요. 뭐 조지 소로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돈을 대어주는 그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미국의 PC주의라든지 뭐 그 캔슬 컬처, 워 컬처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이 아이비리그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대계 교수들에게 배움을 받은 아이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한편의 유대 자본과 유대계 교수들이 사실은 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조정하고 있다. 근데 반대편에 또 친이스라엘 시위가 있어요. 이것도 유대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 자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세속주의 유대계 자본 둘이가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특히 이 대학생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아이비리그 아이들이 비단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흑인 인권 운동이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사망을 어떤 기회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대규모 흑인 인권 시위가 났는데, 그때도 주동자가 사실은 스스로 자백을 했죠. 자기는 훈련된 막시스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훈련된 막시스트들이 이 반미국, 반이스라엘 시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프로파간다를 하고 조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역사가 좀 뒤로 많이 가요. 그 세계 제2차 대전 있죠.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많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독일에 있던 똑똑한 유대인 철학자, 교수 이런 분들이 대거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 컬럼비아나 예일이나 이런 미국의 아이비리그들이에요. 이 유대계, 이 천재들이 일단은 천재들 간데 그 사람들 저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천재들이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에 장악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사상을 이제 자기들의 손아귀에 쥐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사상이 비판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비판 이론은 사실은 막스주의입니다. 기존의 서구 사회, 서구의 질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비판해 보는 거예요. 다 비판을 하고 기존의 서구의 질서가 굉장히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좀 해체시켜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것을 부르주어와 프롤레타리아라고 구별을 했다면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교수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그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세상은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을 당하는 자, 그리고 다수자, 그렇죠? 숫자가 많은 다수자와 소수자, 이렇게 세상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 소수자, 억압당하는 자가 목소리를 내고 이들이 보호받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자나 소수자나 억압받는 자가 도덕적으로 선하냐 또는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이 약자라는 그 정체성 자체, 우리가 정체성 정치라고 하기도 하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체성 자체가 그냥 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의 그 아이들은 이 비판 이론가들의 교리, 일종의 교리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학습을 받아서 이 막스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볼 때는 하마스가 먼저 돌을 던지고 하마스가 너무나 잔혹하게 민간인을 해했지만 하마스는 가로치고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은 약자이고 억압을 당하는 쪽이고, 또 이스라엘은 무기도 좋고 돈도 많고 강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상당히 억압을 해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하마스가 좀 심하긴 했죠. 심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선을 넘었으니 우리는 하마스 편을 들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진한 학생들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강자와 약자 또는 억압자와 억압을 당하는 자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교수들이 지금까지 교육시킨 그것의 열매, 씨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지금 미국 사회에서 거두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꼭 미국 사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쪽은 뭐 노동자 연맹이라든지 뭐 주로 좌파 계열입니다. 좌파는 막스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좌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약자이죠. 약자이고 억압을 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선이고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누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도발을 해왔고 뭐 이런 역사는 사실은 보지 않는 거죠. 눈을 가리고 지금 현상에서 누가 더 강하고 약하고 한 것만 이렇게 따져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좀 선택적 정의라고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친팔레스타인 주장하시는 이 좌파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팔레스타인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 북한 정권은 약간 하마스 같고 북한 주민들은 그 하마스에게 억압당하는 팔레스타인 사람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강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강하고 뭐 대한민국이 뭐 억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이 있으면 북한 정권이 하마스 같은데 그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옳고 좋은 길인가?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이제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은 팔레스타인 편을 들긴 하면서 사실은 더 심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또 북한 인권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좌파들의 어떤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적인 관점이라는 걸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아직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을 주로 지지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음주의 기독교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아까 제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정치적으로 볼 때 서방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가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천부인권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가치 또는 기독교의 가치, 서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보다는 이슬람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보다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바른 방향이다 보는 것이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 말씀을 되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3절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 민족이 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문자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축복하는 것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독교나 이 복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지만 어쨌든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성경도 유대인을 축복하는 것을 또 격려하고 그쵸 유대인이 축복받아야 그 주변도 다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복받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친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긴 것도 너무 기적적이고 신기한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지지하고 두 번째 신약에 들어오면은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사실 초대교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인 그 유대인에 대해서 쓴 글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렸잖아요. 물론 부활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신약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민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때 넘어져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다 퍼졌어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까지 갔으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또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그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이 잘 돼야 그 중동 땅 전체가 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경제적이 되었든 사회적이 되었든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상당히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그죠? PA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합법 대표기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하마스랑은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지금 유엔에도 아마 옵저버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도적 지원을 우리가 실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하고도 우리는 과학기술 및 경제협력에 아주 좋은 파트너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그 동해, 보통 나라들이 다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동해라고 표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또 마음으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4년 4월 18일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투표를 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나머지 뭐 한 15개인가 그런 나라에서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총회로 가는 거였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유엔 총회 안건으로는 상정이 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이것이 잘한 일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2024년 4월 18일이란 이 시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붙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팔레스타인을 정식 나라로 유엔의 이 멤버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 외교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이 하마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조심을 해야 되고 하마스를 좀 인정하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이란 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그 웨스트뱅크에 있는 파타나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국민의 그 뜻을 온전히 대변해 줄 수도 없고 대변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없고 이런 나라가 유엔에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기권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나중에 좀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진짜 그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정부가 생긴다면 뭐 그때 가서 해도 좀 늦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좀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이스라엘의 테러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강경파 연정이 있기 때문에 또 네타냐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전쟁 분위기로 계속 좀 끌고 가야 총선도 맞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양쪽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 평화가 참 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에서 생활을 한다 이런데, 뭐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무슨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는 그런 돔은 아니고, 하마스가 이렇게 벽을 쳐놓으니까 자살 폭탄 테러범들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 위로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쏘나 봐요. 그럼 미사일 쏘면은 프랑스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이언돔 시스템인데,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불안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900만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200만 명이 아랍인입니다. 그 아랍인들이 그 안에 들어서 경제 활동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뭐 차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아랍 국가들, 이슬람이 지금 지배한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에 와서 뭔가를 해보면 그래도 스스로 미래를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팔레스타인 국민들이죠. 이 팔레스타인 국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치 단체도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마스의 거의 인질처럼 인간 방패막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민간인이 있는 그 지역을 폭격하기 전에 또 도망가라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갈 데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 좀 정상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권은 보장을 해줘야죠. 사람들이 늘 죽음의 이 그 공포 속에서 살도록 하는 거, 이것이 과연 국제사회가 방관해야 할 일이니까. 생명권, 그리고 자유권. 지금 이분들은 그 이스라엘이 쳐놓은 벽 못 넘어가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마스의 어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동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북한처럼 똑같아요. 북한도 북한 공산당한테 이동권을 다 뺏겨가지고 뭐 몇 킬로 이상 가려면은 통행증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은 분노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유발을 했던, 뭐 충동질을 했던,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분노와 복수의 DNA가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악순환이 끝일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한 가지로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저같이 그냥 평범한 소시민 같은 경우는 정치 지도자들을 좀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죠? 진짜 뭐 유엔이든 뭐든 좀 강력한 국제기구 내지는 뭐 미국이 좀 형님 노릇을 제대로 하던지 해가지고 최소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도 수준의 안정성을 좀 보장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씩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문제를 조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봐도 딱하니 답이 없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의 차원이나 또는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천부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앞으로 또 VON에서 더 많이 다루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지평, 관점의 확산, 이런 것들이 되었다면은 이 시간에 이 강의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